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5강 컴퓨터 시스템 관리 2를 함께 공부할 지니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과 종류,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기타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컴퓨터의 장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내용이므로 이해보다는 암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과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컴퓨터의 두뇌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다? CPU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입력 장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출력 장치로 보내는 과정을 제어하고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의 구성은 제어, 연산, 레지스터가 됩니다. CPU의 세 가지 종류는 외우셔야지 나중에 다른 내용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덜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레지스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에서 명령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여러분 줄치고 별표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반영구적으로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임시, 잠시 기억되는 장소가 어디다? 레지스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지스터의 크기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로 워드 크기 및 메모리 용량과 관계가 있다. 눈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레지스터는 기본 소자인 플립플롭이나 플립플롭의 기본 구성 요소인 레치를 소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한 구조이다. 자, 기본 소자를 병렬로 연결한 구조이다 해도 맞겠죠, 여러분? 자, 직렬이나 병렬이기 때문에 한 개만 나온다고 해서 오답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메모리 중에서 레지스터가 속도가 어떻다고 하나요? 빠르다고 하죠. 자, 속도 순서로는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해서 이름을 다 외우지 말고 레케주라고 앞글자만 떠서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느린 순을 물어본다고 하면 반대로 주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가 되겠죠. 주기억 장치가 가장 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어 장치 CU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명령을 해독하여 각 장치에 보내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명령어, 명령 레지스터 연계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PC라고도 나오는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즉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마찬가지 기억 장치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데이터 자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와 버퍼 레지스터는 비교를 해서 외우셔야 공부하실 때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호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명령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하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회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호칭은 연계를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이 부호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게 될 연산장치의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호기의 개념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어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키워드로 반드시 키워드로 암기한다. 문장을 전체 암기하면 절대 우리가 빠른 기간 안에 취득이 어렵다는 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장치라고도 하고요. ALU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두 개념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산술 논리 장치라고 하며 우리가 컴퓨터에서 연산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 장치에서 다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산기의 종류로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컴퓨터 시스템 관리의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글자만 따서 키워드로 외우겠습니다.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상태 레지스터는 앞글자만 추출해서 누가 보상하나로 외우시면 됩니다. 누가 보상하나. 자, 우리의 이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누가 보상하나? 누가 보상해요? 합격으로 보상하겠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용이 어렵지만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산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의 종류입니다.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가산기는 2개 이상의 수를 입력하여 합. 여러분 이 내용으로 외우지 마시고 가산기는 덧셈을 하는 레지스터고 보수기는 뺄셈을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글을 읽기는 하겠지만 개념을 외우실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수기 보겠습니다. 뺄셈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회로이다. 자, 상태 레지스터의 경우에는 모든 레지스터의 상태를 감독하는 레지스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대빵이다. 감독자이다. 이해 가시죠? 자, 누산기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가산기는 뭐다? 덧셈. 보수기는 뺄셈. 상태 레지스터는 감독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연결 지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30.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방식에 따라 CISC와 RISC 방식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하실 내용 있으시면 작성하시고 5초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주기억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 이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메인. 아, 주. 이 아이가 메인이구나. 메모리, 기억하다겠죠. 주로 모든 걸 메인으로 기억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입니다, 여러분.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는 풀네임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램이란 휘발성 메모리, 즉 휘발성이라는 거는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간다.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얘기겠죠.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근데 이 램에는 S램과 D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된다. S램은 캐시 메모리에서 주 용도고요. 재충전이 불필요하며 집적도가 낮고 구조는 복잡하며 접근 속도는 빠르다. 가격은 고가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 전력은 여러분 접근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많다라고 연계 지어서 공부하셔야 덜 어렵습니다. 자, D램은요. 주격 장치가 주 용도이며 재충전이 필요하고 집적도는 높고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래서 접근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소비 전력이 적어서 소비 전력도 저금이라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S램과 D램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은 뭐다? S램, D램 주 용도, 접근 속도, 가격, 소비 전력은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지만 기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걸 기억시킬 수 있다. 하나 작성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S램은 전원이 공급만 되면, 즉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휘발성이지만 전원만 공급되어 있으면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 자, 반대로 D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것과 별개로 정보가 정보가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이 공급만 되면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S램과 전원의 공급과 별개로 정보가 날아가는 D램. 그래서 램은 특징이 휘발성 메모리이다.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필기를 하시다가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시키셔서 반드시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생으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기억 장치 중 롬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자, 직역을 해보면 온리, 오직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읽기만 가능한 거는 알겠는데 램과 차이가 뭐다?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휘발성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보가 날아간다, 지워진다. 근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비휘발성 메모리의 종류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기 전에 예시를 통해서 하나 더 돕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부르죠.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핸드폰. 마음이 급한지 글씨가 조금 엉망이네요. 자, 이 핸드폰은 여러분 전원을 끄고 다시 전원을 온 했을 때 초기 상태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이 롬이라는 장치로 인해서 그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죠? 자, 롬의 종류로는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피롬이 있는데 이 각 호칭에 대한 특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마스크롬부터 보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억시킨 롬으로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플, 전화라던가 메시지, 연락처,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지울 수 있나요? 없겠죠. 이거는 제조사에서 처음에 기억을 시켜놓은 롬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롬은 사용자가 롬 라이트를 이용하여 한 번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게 뭐다? 피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난 후에 또 기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피롬은 자외선을 이용하여 여러 번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자외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현재는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이 자외선을 쬐야만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외선을 쬐야 데이터가 지워지고 수정해서 다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외선 쬐일 때만 된다고 하면은 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은 되지 않지만 이 피롬이 자외선을 활용한다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 피롬은 뭐다? 전기를 이용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피롬이 들어가져 있는 대표적인 게 핸드폰, 전화기라고 하죠. 휴대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자동 세탁기 등. 요즘은 냉장고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죠, 여러분. 그런 기록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수월하시죠? 키워드로 암기를 하시되 예시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거부감이 덜 하실 거라서 내용은 필기하시고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펌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펌웨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며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게 즉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시킨 겁니다. 즉 프로그램을 특정 하드웨어화처럼 활용을 한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펌웨어이다. 롬의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것으로 하드웨어 교체 없이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자, 여러분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의 좋은 특징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시켜주면 핸드폰 안에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뭐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던가 뭐
특정 뭐 장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에서는 이 펌웨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휴대폰 안에서 기능을 정말 활용도 높게 그리고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웨어 하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를 보조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기억 장치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이다.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유지되는 여러분 줄쳐야겠죠. 비휘발성 매체, 즉 날아가지 않는다. 정보가 날아가지 않는다.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기억시킬 수 있다. 그게 뭐다? 보조 기억 장치이다. 자, 주기억 장치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특징이죠. 대용량으로 구성되며 단위당 가격이 저렴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디스크를 이용한 저장 장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보조 기억 장치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이라는 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크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지만 전력 소비가 크며 발열이 심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컴퓨터를 너무 장시간 동안 켜놓으면은 컴퓨터 본체에 손을 댔을 때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것은 하드디스크의 발열이 심해져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 방식에 따라서 4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4가지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저랑 반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에 약해요. 즉 본체 떨어뜨리면 하드디스크는 다시 이용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체 내부에 고정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다. 자, 외장형 디스크 같은 경우에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선만 컴퓨터에 꼽으면 바로 실행이 되고 실행을 끝내고 싶으면 선을 빼면 이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내부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 특징입니다. 기억하셔야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동이 편한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외장 하드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요즘은 뭐 작게는 저희는 100기가부터 사용을 보통 하는데 뭐 500기가 뿐만 아니라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1테라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그쵸? 근데 테라까지 가면 외장하드는 아무래도 이동을 하다 보니 계속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실행시켰다가 빼고 또 다른 컴퓨터에 꽂았다가 실행시켰다가 빼고 그러다 보면 충돌이 나서 안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기계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는 IDE, 아까 나왔죠. EIDE, SCSI, RAID가 있는데요. 연결 방식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은행이다 보니 나올 수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DE는 저가에 안정적이지만 저가가 아니라 저가입니다.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장치의 수가 2개로 한정된다. 용량은 최대 528MB까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IDE는 IDE의 확장판으로 종전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변 기기를 4개까지 연결하고요. ABA 모드를 지원해서 8.4기가 용량의 하드디스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SCSI는 주변 장치를 7개에서 15개까지 연결한다. 키워드 늘 보셔야겠죠. 빠른 전송 속도로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합니다. 자, RAID는 여러 드라이브의 집합을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취급을 하며 추가로 책 보시면 장애가 발생됐을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RAID가 많이 활용이 되고 RAID의 경우 전송 속도의 향상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안전성 향상 그리고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아주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팁에 나와 있는 SATA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기출된 이력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내용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렬 ATA로 하드디스크 또한 광학 드라이브와의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의 한 종류이다. 저 직렬 대신 병렬이라고 문제가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오답이겠죠. 키워드로 외우고 넘어갑니다. SATA 어댑터와 디바이스들은 직렬로 연결이 되고 한 번 더 반복되네요. CRC가 적용되어 속도와 신뢰도 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이 많은 보조기억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터나 슬레이브 설정이 필요 없고 핫 플러그인 기능이 있으며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 효과, 즉 발열이 생겼을 때 그 열을 식혀주는 효과도 갖추고 있다. 지금 제가 줄쳐놓은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SSD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무소음, 저전력,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 자,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전부 보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반도체 보조기억 장치이며 경량화, 가볍습니다, 여러분. 소형화, 작겠죠. 여러분 키워드로 보고 넘어가시고요. 기억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을 사용하나 D램 기억나시죠? D램은 제품 규격이나 휘발성 가격 등의 문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DD보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강하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드디스크는 본체에 부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동도 어렵고 충격에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SSD는 충격에 강하며 기계적인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배드 섹터가 생기지 않는다. 별표 치시고 넘어갑니다. 자, HDD에 비해 저장 용량당 가격 면에서 당연히 HDD 하드디스크를 보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SSD가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기억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는 고속 메모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메모리의 참조의 국한성에 기반을 두고 빠른 처리 속도의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없을 때 다음으로 L2 캐시에서 찾고요. 자, 캐시 메모리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버퍼 메모리, 동작 속도, 접근 속도 등의 차이가 나는 두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속도 차이를 줄일 때 사용하는 임시 기억 장치이다. 지금 제가 줄쳐드린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가상 메모리는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기억 용량을 확대한다. 키워드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플래시 메모리 역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기록 및 삭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비휘발성 메모리 기억하시죠? 날아가지 않는 메모리 블록 단위로 기록된다. 별표 3개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mp3 등 디지털 기기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보다 발전시킨 기억 장치로는 스마트 미디어 카드, 멀티미디어 카드, 메모리 스틱 등이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소 참조가 아닌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 매핑 방식이다. 키워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종류별로 특징을 나눠서 암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로는 픽셀 재생률, 해상도, 화면의 크기, 백화 현상, 표시 장치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내용인데요. 픽셀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 당연한 얘기겠죠. 재생률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1초당 재충전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 간격은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선명합니다.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로 세로 픽셀의 밀도를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의 크기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를 인치, 여러분 우리 모니터 살 때 몇 인치 구매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인치는 대각선의 길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현상 용어는 주로 모니터의 AD 보드나 액정상의 불량 문제로 백라이트만 켜지고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증세로 모니터의 화면이 하얗게 표시되는 현상이보다 백화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출력 장치에서는 15년도, 13년도 등 과거에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최근엔 좀 빈도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키워드는 눈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은 내용을 토대로 체크포인트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기존에 필기 좀 부족하게 하신 거 정리하시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여러분 프로그램 나오면 뭐죠? 소프트웨어 기억나시죠? 소프트웨어. 자, 업그레이드가 주 키워드입니다.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자, 1번 프리웨어 아니죠. 2번 쉐어 아닙니다. 미들웨어 아니죠. 자, 4번 펌웨어가 정답이 됩니다. 자,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오답 확인 안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 동그라미. 픽셀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뭐다? 여러분 우리 방금 배웠죠? 뭐죠? 해상도입니다. 가로 세로. 픽셀 수에 따라서 화면의 이미지를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더 선명하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능이 아니죠, 여러분. 가로, 세로 픽셀 수를 가지고 해상도를 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게 올라가겠죠. 나머지 오답은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강 컴퓨터 시스템 관리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용 보시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4강과 5강 연결 지어서 내용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따로따로 키워드로 암기하시고요. 다음 6강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